이슈 선정하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첨예한 이슈들이 정치인들이 다루기엔 좀 부담스러운 것들, 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민주당 두 분 나오셨기 때문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9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이슈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한 달 또는 뭐 3주 이렇게 남으면 계속 이슈가 좀 더 커지겠지만 일단은 시작 자체가 이낙연 대세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큰 이슈가 있는 당대표 경선이라고 좀 보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박주민 의원이 오늘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결정하겠다. 왜냐면은 오늘하고 내일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등록하는 날이죠. 네. 이틀 동안.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기사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이 호의적으로 달렸더만요. 호의적으로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낙연, 김부겸은 뭔가를 레이스가 좀 약간 좀 김 빠진 느낌이 사실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언론들은 이걸 이 흥미를 붙이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살아 돌아와서 이제 뭐 김부겸 후보하고 이재명 지사랑 연대하냐 마느냐 요거는 이제 언론들이 붙이는 말 같고 거기에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뛰어든다 할 때 여기서 이제 뭔가 박주민 자체가 지난 그 최고위원 경선 때 1등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표의 파괴력이 없지는 않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과정은? 일단 뭐 특히 그 온라인 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박주민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표가 제법 저는 나올 거라고. 온라인 중요하네요. 예. 그리고 사실 두 분이 조금 정치를 오래 하신 연식이 있으신 분인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젊은 분이기 때문에 40대. 예, 좀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 늦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일찍 고민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럼 이제 컷오프 대상자가 거의 선정되는 과정이잖아요. 3명까지는 컷오프 그렇죠. 없이 갈 수 그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저는 박주민 이제 최고위원이 당대표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조금 되게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푸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의 그런 악재들 때문에 되게 의기소침해 있는 분위기잖아요. 당원들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리고 또 근데 또 그나마 조금 상세해 준 것이 이재명 지사의 또 판결로 회복은 했지만 지금 당대표 선거만을 보자고 하면 우리 이낙연 대표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김부겸 전 의원님도 그렇고 워낙에 이제 두 분이 나와서 양강 구도를 이룰 거라는 게 이제 확연하던 차에 저는 이제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 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어요. 박주민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봤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당내에 이미 이제 그 당원들의 힘이 제일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현역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제 누구를 돕느냐의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말씀하신 대로 늦어져서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긴 하다고 하는데 저는 출마를 해서 의미 있게 뭐 꼭 당 대표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차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이번 당 대표 선거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출마하는 것 저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근데 결정을 안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환영 일색이던 댓글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건 있다고 생각해요. 일장일단의 차원에서 지금 이낙연, 김부겸 주자의 장점은 제가 볼 때 안정감이라고 생각해요. 경륜 때문에. 근데 이 안정감이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뭔가 개혁성은 좀 그런 느낌은 오지 않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주민 73년생이면은요 지금 이제 시운 가까워진 42만 정도 됐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뭐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 그 당시 대통령 후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40대 초반에 이분들은 40대 기수로 늘고 나와서 그러니까 민주당 180석을 이 이낙연 같은 또는 김부겸 같은 경륜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뭔가 좀 개혁적 느낌으로 젊은 당대표가 나와서 민주당의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느냐 이 차원에서는 개혁적인 느낌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마 개혁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 중에 하나가 박주민이라서 상당 부분 이게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전당대회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 흥행몰이 할 것 같잖아요. 아니 그 개혁 뭐 이런 이야기 잘 못 하고. 아, 근데 동감합니다. 네, 많은 당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래는 전국 대의원 대회를 집합해서 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지금 이제 제약도 있고 또 전국 유세 현장도 좀 방향이 바뀔 것 같아서 온라인 당원들의 힘이 어느 때보다 더 이제 세질 때니까 기회도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주민 최고위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이제 너무 훌륭하고 지난번 최고위원 1등 되실 때도 저도 열심히 도왔거든요. 근데 뭐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뭐 모든 최고위원의 역할도 최고 잘해주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제 전화도 씹으시고 그래가지고 저 열심히 도왔는데 개인적 관계 그게 중요합니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해보시라고요. 예. 이게 정식 명칭은 당대표 선거가 전당대회거든요. 그죠. 예, 보통 이제 좀 아는 척을 좀 하겠습니다. 전공자다 보니까 전당대회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기적인 정강 정책을 정해서 당의 기본 노선을 정한다라는 측면. 두 번째는 지도부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확고하게 만든다. 이 측면이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방식이 언론의 초점도 그렇고 당대표 임기가 어떠냐, 그다음에 대권하고 분리되느냐 어떠냐면 게임의 룰 측면으로만 계속 굴러가는 이 정황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로운 인물이 가세해가지고 공수처가 저쪽이 안 받을 때 어떻게 강하게 밀어붙일 것인가 이런 문제들, 뉴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정책 이슈를 가지고 이 사회적 담론을 가지고 한번 뛰어드는 것도 저는 그렇죠.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게 말씀하신 개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공천을 하냐 마느냐도 이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려면 전당대회에서 그거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어쨌건 지금 박주민 최고위원이 보통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번 당직 뭐 나가신 분들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됐건 안 됐건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 한 판 쉬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말하자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경선 안 나오는 거랑 똑같은 위치. 그렇죠. 네.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박주민 최고위원도 단순히 뭐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부족함에 대한 일종의 채우기 이런 그렇죠.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당 지지자가 아직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정희구적인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게 마치 옛날 여당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공수처라든지 뭐 네. 부동산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요거를 세게 밀어붙이느냐 아니면은 논란이 싫으니까 그냥 대충 수습해 갖고 가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또 180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서. 맞습니다. 저는 열린 우리당 시절 우리 4대 입법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우리는 잘못했다고 보는데 잘못했다는 첫 번째는 엄청나게 대단한 일거를 할 것처럼 해놓고는 제대로 못한 거. 맞아요. 못했기 때문에 욕먹는 예. 거예요. 두 번째 보는 시각들은 안 해도 될 것들 가지고 계속 싸워서 논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저는 전자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자는 조중동의 시각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언론의 눈치를 너무 본 거였잖아요. 아니, 그거 관계없이 매듭을 지을 때는 확 매듭을 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희가 지금도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당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라는 아젠다를 분명히 내놓았을 것인데 언론에서 써주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나머지의 룰 정도, 임기 그렇지. 정도, 그런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프레임의 싸움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꾸 이슈를 선점해야 될 과제가 분명히 있는데 박주민 최고가 이제 나와 주시면 그런 거에서 이제 이야기를 그렇죠. 바꿔 나갈 수 있으니까 쇄신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죠. 정책 이슈를 가지고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적 실력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무상급식 할 때 일부 단체장들이 의무교육의 의무급식이다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했던 제 위에 분이 단호하게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해야 된다. 왜? 그래야 쟤들이 말려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그죠? 전략 훌륭한데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육참골단이라고 하잖아요. 내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잘라야 되거든. 예, 그런 측면에서 정책 이슈를 전략적으로 던지는 재주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한편으로 보면 요즘 추미애 장관이 잘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 검찰개혁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프레임은 건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게임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예. 그 프레임 자체를 그냥 던진 건 프레임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걸려들기를 바라면서 쉬워요. 그 논쟁이 계속 네. 지지고 볶으면 누가 이기냐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념 논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확대되는데 우리는 언제는 어쨌든 다수파가 되고 요 구도를 잘 짜는 게 이 프레임을 잘 짜는 주도해가는 사람인 거죠. 거거든요. 예. 지금 만약에 박준민 최고위원이 뛰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양자 대결에 대략 판세는 몇 대 몇 정도 된다고 보세요? 현재는 어쨌든 이낙연 총리가 좀 우세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좀 하나 저는 큰 변수가 생긴 게 이재명 지사가 이 살아온 곳이 판을 출렁이게 하는 이 선수로 뛰진 않지만 전당대회에 그게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이재명, 김부겸 연대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을 푸는 것 같고. 근데 그렇죠. 지금 이낙연 총리의 최고의 뭐랄까 아킬레스건은 임기 아니에요, 임기? 임기 임기 6개월 문제죠. 조금 넘는 7개월 조금 안 되는 임기. 예.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뭔가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김부겸 갖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정치인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지만 줄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특정 캠프에 적극 가는 사람 있고 지지하는 사람 있고 아예 이렇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일반인들 선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알고 보면 중도층을 확보해야 되고. 당연하죠. 저희도 사실은 이제 줄을 서야 되는데 이제 뭐 이게 방송도 하고 예, 줄을 못 서니까 나중에 푸나님이 책임 주셔야 됩니다. 이기는 당대표하고 저희하고 또 잘 이렇게. 뭐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많은 시민이나 우리 당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낙연 그 대권 주자로 놓고 볼 때 그 대선에 있어서 당 대표라는 그 큰 책무를 한번 넘는 그 고비를 넘는 걸 한번 보자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정신에 있어서 당 대표를 한번 했으면 하는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우세한 형국으로 가는 게 제가 보니까 그 민심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대충 뭐 어떤 분이 댓글에 6대4 정도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당내 역학구도 제가 들은 얘기는 뭐 한 7대3 뭐 6대4 뭐 이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만약 박주민 뛰어든다면 그게 어떻게 바뀔까요? 대략적으로 데이터는 없지만 느낌적으로. 글쎄요. 애매한 것 같은데요. 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박주민 뛰어들면은 이낙연 총리한테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이 있겠죠. 네. 어. 네. 그럼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박주민 최고위원한테 가서 출마하지 마 이렇게 합니까? 그런 당은 얘기도- 아니죠 사실. 아니,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뭐 어. 분위기상으로 이렇게 이 같은 반에 교우 관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주위 분들이 하겠죠. 후보자는 직접 하지 않으셔도 네, 그렇죠. 참모들은 서로 주고받고 할 참모- 것 같긴 참- 해요. 캠프에 참모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주변에 이제 계시는 동료 의원들이 그런 뭐 흐름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어쨌건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모델을 하나 세웠다고 봐요. 이해찬 대표가.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모델은 물론 지금 임기를 채우고 있는 당대표들이 연속 나오고 있다는 건 네. 그렇죠. 그 사이에 민주당의 선거가 다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아, 선거를 지거나 무조건 물러나니까 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이겼고 지방선거 이겼고 이해찬 대표는 총선 압승했고 그러면서 이제 2년씩 이렇게 다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대표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해찬 대표는 당대표로서 역할에 대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80석 가까운 그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처럼 막 각자의 목소리가 막 다 쏟아져 나올 때 이게 통제가 안 되고 밖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조중동은 그걸 자꾸 이게 충동질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렇죠. 네네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민주정당이라는 그 논조로 충동질을 하는데 이간질이 뭐 백가정명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지지하는 사람들부터가 지지를 빼요. 저 새끼들 과반 의석 밀어줬더니 지금 법 하나 통과 못 시키면서 저러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지가 빠지면서 이제 선거 족족 막 보궐선거마다 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권 내주는 딱 그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요즘 건전한 비판과 불평불만에 대해 구분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진중권이 하는 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불평불만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당 일부 의원들도 조금 그런 경향이 저는 있는 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위기일 때
등의 이제 그런 이제 누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한번 했어요. 뉴딜 가지고 당내에서 좀 싸워보자. 차라리. 네. 이거는 적대적 게임이 아니잖아요. 자리를 갖고 싸우는 게임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 논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에서 이게 좀 생각보다 뭐 재정이 과다해 가는 우파적이야. 이거 아니 그럼 복지는 안 해? 뉴딜이라고 하면 사회적 딜은 없어? 이거 대기업 중심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래 당내에서 싸워야 될 것과 당내의 규약과 규칙에 해당돼서 규율에 해당돼서 싸우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아는 게 당내에 이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죠. 그 기본소득 논쟁도 비슷할 거예요. 괜찮죠. 예, 그런 것들은 해야죠. 네. 태도만 좋다면. 그렇죠. 예. 태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저쪽의 아젠다는 뭐 가짜야. 네네. 이런 식 말고 네네네. 그 의견도 좋으나 네네. 내가 생각하는 의견이 더 훌륭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가 그렇죠. 붙으면 진짜 이러는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라고 예, 하는 예. 정당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해찬 대표가 만약에 이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조국 장관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조국 장관을 지키고 싶어 해. 그런데 민주당의 당대표는 조국이 잘못됐어라는 그런 스탠스 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선거도 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를 바라볼 때 간혹은 이해찬 대표가 이제 소위 말하면 뭐 나쁜 자식 뭐 이런 식의 그 서로와의 휩싸이곤 하는데 어쩔 때 보면 그것도 의도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해찬 대표가 표현이 참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그 경계선을 잘 입장을 정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연예인 중에 그 신동엽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야한 이야기를 하는데 경계를 안 넘잖아요. 딱 그런 것처럼 그 선에서 폭은 넓혀주되 넘어야 되지 말아야 될 기준점도 정해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해찬 대표가 참 지도자로서 참 탁월한 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이번 선거 그러니까 당대표에 나오시는 분들 물론 이제 최고위원들도 뭐 여러분들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긴 한데 이번에 당대표가 어쩌면 진짜 중요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당대표는 안 중요하겠습니까만 토대를 까는 거. 그러니까 정권 연속 집권을 위한 토대를 까는 그런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당대표 경선이라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약간 개혁적 느낌의 물론 저는 이낙연이나 김부겸 이 두 후보가 비개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게 그냥 안정적인 사람. 뭐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말 좀 세게 하는 비주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뭔가 될 거야라고 하는 기대.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주당의 지금의 스탠스가 안정적으로만 끌고 가느냐. 그래서 중도층에 막 호소하는 쪽에 어떤 당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아직 멀었어. 앞으로 계속 개혁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줄 사람이 끌고 가느냐. 요거 싸움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부동산 문제도 과감하게 토지 공개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 사회에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하든 부동산 문제를 아무리 뾰족한 묘수를 내도 해결하기 어려워요. 이걸 뭐 이념적 잣대로 보지 말고 현실을 보고 이 토지에 대한 공적 개념 같은 것도 한번 끄집어내고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나오신 두 후보 이낙연 의원님이나 김부겸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런 이슈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 귀에 들리게끔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형 같이 보이고 계속해서 그냥 엄숙하게 우리 거대한 여당을 이끌겠다라는 분위기로 느껴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실제로 두 분이 이제 토론 경쟁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이야기도 나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들을 이분들이 어떻게 완성시킬 건가에 대한 국민들의 수준을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을 요구할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 워낙 또 정책 이해되는 메시지가 좋으신 분이고 김부겸 장관은 이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대구에서 출마해서 당선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중도화된 것처럼 보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전국적 선거니까 좀 다른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대표 경선 등을 하는 과정에 이미 이제 소위 말하면 인맥이 만들어지고 아까 말한 뭐 줄서기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그 인맥 풀이 이제 탄탄하게 이제 고정화되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에는 당대표 경선까지 그러니까 대선 경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박주민 같이 이제
좀 되는 사람이 출마를 하게 되면 그 판이 살짝 흔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은. 그렇죠. 네. 그게 문제네요. 그럼 최고위원 나오는 분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당대표와 뭐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결정하는 의사 그렇죠. 구조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나오시는 분들은 뭐 이미 인터뷰한 분들이 두 분 있고요. 우리가 네네네. 김종민 의원하고 네. 그다음 염태영 수원시장 또 누구 거론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재정 의원이 또 이제 굉장히 개혁적인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하고 여성 주자로 지금 출사표를 던지셨죠. 이재정 조만간 콜. 예, 제가 통화도 했고요. 저하고 또 친분이 있습니다. 20대. 저도 친분이 있는데. 그래서 같이 미녀 유세단이라고 저희 그치. 조건 유세단을 같이 했던 사이인데 새날에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스케줄 내서 제가 한번 모셔볼 작정입니다. 흥부자들. 그리고 또 한병더 이원우 의원도 계시고 한병도 의원도 계시고 한병더 의원이 12년 만에 국회 복귀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천의 그 신동권 의원도 이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 마포의 노웅래 얘기되고 있고 꽤 많으시죠? 뭐 재밌는 저는 저기 신동권 의원님 보좌관이 아주 친한 후배인데 우리 인천의 의원님이십니다. 그 친구가 이 신진보 뭐 있지 않습니까? 뉴레포트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뉴리버럴리즘이라 가지고 아주 재밌는 거 많이 갖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최고위원회는 내가 봤을 때 구성이 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유명하지는 않은데 실력 있는 사람. 정책 같은 게 좀 실력 있는 사람. 그 실제로 이미지 갖는 사람도 필요해요. 이재정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온라인 투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재정 같은 개혁적 느낌 가진 사람이 막 포진해 있어야 그 자체가 민주당의 개혁이에요. 일반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뭐 권리당원만 70만 명이고 그분들이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한테 표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명도 있는 인지도, 사람.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김혜영 모델. 이런 건 사실 우리 같은 방송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지자들은 야, 너 젊고 뭐 청년에 가까우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밀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메시지는 내부 청실 메시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찍어줬던 사람들이 되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초반에 안 그랬는데 갈수록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제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을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지역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시작이? 아니 제가 보기엔 친구를 잘못 사귀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친구? 예. 교우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정치인들도 국회에서. 정치권 내에서.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좋은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그 양반 메시지가 조국 장관 사태 때 이제 영남 쪽 그 여론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말하자면 처음에는 중립적인 느낌으로 가다가 지금은 자기 확신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확증 편향으로 가가지고 내가 한 말이 맞았음을 증명하려고 계속 말이 덧붙여지다 보니까 내부 총질러가 돼버리는 케이스거든요. 본인은 저는 계속 소신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건 소신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민들과 찍어줬던 우리 당원들의 마음에는 이제 배신감이 작용이 될 텐데 김혜영 최고위원은 지금도 본인은 소신대로 행동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뭐 근데 저는 약간은 진짜 아주 멀리 가면 안 되겠지만 조금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도 또 그게 또 민주당이라는 모습에 있어서는 나쁜 모델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사불란해야 되는 거라고는 또 생각이 안 드는데 이 얘기로 혼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당은 이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저는 규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당에 가입할 때 이미 자기는 정치적 소신에 의해서 가입한 거기 때문에 가입할 때 규율을 지키기로 약속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도한 이 이견을 발송하는 건 저는 안 좋다라고 이제 이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김혜영 최고위원한테 제가 충고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우리야말로 훈수 두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노무현 모델에 대한 벤치마킹일 수도 있는데 착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 대통령의 이 있습니다는 역사적 흐름에서 부정적인 것에 대한 긍정의 의미였어요. 반대로 말하면 소수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가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들 입장에서 전체 지지자의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어쨌건 간에 검찰개혁의 이슈, 지금의 그 검찰의 모습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 흐름이라는 걸 알면 아무리 조국 장관 때문에 지역의 민심이 나빠졌다고 해도 지역에 있는 지지자나
우리들 전체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그런 거에 자기 의견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방적으로 조국을 때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자기 지역구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을 찍었음을 또는 내가 민주당 지지자임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되는데 혼자만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의 촉망받던 청년 정치인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배신자처럼 느끼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봤을 때 황골탈퇴하지 않으면 평생 가는 낙인이고 그러다 보면 진중권처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 그러면 어쩌다 보면은 공천도 안 될 것 같죠? 그럼 저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 게 조국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왜 우리가 바보 노무현이라고 했냐면요. 부산에서 계속 떨어지면서도 진보 개혁적인 입장을 끝없이 견지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가서 타협적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부산에서 출마해서 떨어지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극단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 나는 저쪽 땅 가서 개혁파 할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정답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정의감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지 거기에 타협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결정된 당론을 따르지 않는 거를 이제 소신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국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100% 저도 공감하는 사람인데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김혜영 최고위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이번에 당원들이 최고위원 투표 때 더 이제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예. 자, 어쨌건 정치인한테는요, 한 번 당선이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일 경우에는 길게 보고 가야 돼서 제가 항상 하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국민들한테 정치인은 빚을 남겨라.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갚아주고 싶게 만들어라. 조국은 억울해. 검찰 개혁은 필요해. 노 대통령도 그렇게 돌아가셨다. 요런 정도 이미지만 딱 갖고 있으면 떨어졌어도 야, 김혜영 다음에 부산에 꼭 당선시키자 운동 불어요. 근데 자기 지지층한테 버려지는 사람은 제기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또 새롭게 뽑힌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실까봐 저는 최근에도 최고위원 출마하신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일부를 봐요. 그런 메시지 낼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지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면서까지 정치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찍을 사람들이 아니고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건 지금 민주당이 당대표 경선이 저는 박주민 최고위원 출마를 일단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역동성 좀 있고 어떤 정책 토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야만 이낙연이나 김부겸도 개혁적 메시지가 더 나온다는 네, 더 긴장하게 되실 것 같아요. 박주민의 효과가 그런 거고 그렇다 보면 당이 나중에 그런 공약들로 당대표가 나오고 최고위원이 나오면 훨씬 더 개혁적인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민 효과는 그런 거다. 박주민 매기론이네. 그렇죠. 되든 안 되건 그게 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박주민 플러스 개혁 경쟁하자. 네. 예.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